그래서 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여러분 만났는데 이렇게 뭐이 소리 때문에 스톱할 수 없으니까 진도 나갑시다. 자, 먼저 사건 사고는 한 두 가지. 최근에 뭐 워낙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던 사건이죠. 어젠가요? 2호선 서울 그 신당역 화장실에서 이제 흉기로 영무원이 그 30대 초반이더만요. 보니까 20대 후반. 네. 20대 후반의 여성 영무원이 안타깝게 그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죠. 사건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건 자체는 네. 이제 스토킹 처벌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같이 들어온 동기인 거고 나이는 가해자인 남자가 좀 많고 피해자인 여성이 좀 적은. 그러니까 피해자는 20대 후반이고 가해자는 30대 초반인데 지금 이제 피해자의 자매께서 예. 서울교통공사와 그리고 이 언론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크다. 왜냐? 왜? 서울교통공사의 근무 체계가 2인 1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인 1조로 붙어서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종의 성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원하지 않는 어떤 관심의 표명. 스토킹이지 뭐. 그렇죠. 스토킹인데 그거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아니면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문제 제기한 뒤 거의 뭐 한 달 다 돼서야 분리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형태로 됐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월 7일 근데 이 과정에서 스토킹만이 아니라 몰래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로 촬영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좀 심각한 내용이라고 내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사실은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개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 둘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교통공사의 동기다. 서울교통공사의 동기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날 고소를 했고 여기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 한 달간 신변보호1 시스템에 등록을 했는데 한 달 정도는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였다.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걸 해제 요청을 한 네, 거죠. 해제 요청을 한 거죠. 예. 한 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여러 범죄를 이 가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2건이나 더 고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병합된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져 왔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는. 날인데, 근데 어제 밤에 9시에 그냥 쫓아간 거죠. 칼로 그냥 스토킹이 결국 스토킹의 마지막 단계가 결국 이런 어떤 불상사나 어떤 이게 흉한 일로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복 살인 아니면 살인으로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신당역이면 2호선이고 왕십리 바로 옆이면 예. 최고 번화한 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녁 보니까 저녁 9시 정도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여성분이 화장실에 아마도 순찰을 했던 것 같아요. 영무원이니까. 요즘 뭐 여성 화장실 내에 몰카 같은 것도 위험하니까 순찰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쫓아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과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공격을 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비상벨을 누르고 영무원이 달려와서 근데 그때 이미 너무 늦었죠. 병원으로 옮겼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자주 다뤘던 스토킹 범죄의 그
거의 유사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 가족들이 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제기하는 건 서울교통공사는 뭐 했느냐. 음.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보통 스토킹이라고 하게 되면 같은 직장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집 근처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직장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같은 직장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뭐 신고도 하고 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아니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스토킹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언제 어디 나타날지를 모르는 건데 직장 내에서 이러한 스토킹과 범죄적 수준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직장이 개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봉고 엄마님께서 조명이 좀 그랬대요. 왜요? 혈색이 아픈 분 같아.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희 스튜디오를 카메라 하나 다 세팅을 다시 한 거거든요. 이전에 거랑은 이전에 세팅됐던 걸 다 빼고 싹 다 정리를 하면서 예. 조명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명을 당겨야 되나요, 저거? 예. 그래야 되겠죠? 좀 당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전수를 받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제가 전문가의 뭐 거의 뭐 해봐야 알아요. 문턱도 못 가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일단 소리, 마이크, 그다음에 조명, 다음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다음 주부터는 뭐 진행을 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스토킹 관련된 사건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에서 가장 최악의 사례. 그러니까 회사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거의 신경 안 쓰고 사실 이 그 돌아가신 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근데 사실 이분은 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냐면은 그 회사에 더 적극적으로 분리 요청을 한다든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서울교통공사 노조라든가 아니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직장갑질 119 같이 이런 그런 게 사실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그 다른 남자 2인 1조 하는 다른 남자 직원이 이런 스토킹을 했을 경우 결국은 그걸 해결해 줄 건 회사죠. 왜냐하면 조를 바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더 심해지면은 근무 부서를 다른 역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서울교통공사는 그걸 너무 간과하다 했다. 그러니까 별 신경을 안 썼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입건되고 통보를 받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근무조를 바꿨다. 이런 형태. 그래서 그 근무조 바꾼 후에 뭐 여러 징계 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저기 직위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선고가 예상돼 있었는데 이제 사고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과정에서 작년 10월 7일 이때부터 해서 올해 초도 결국은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올해 1월에는 스토킹 처벌해본 입건됐다고 하니 그때도 계속 연락하고 막 그랬던 거겠고 올해 6월에도 또 다른 일이 있었나 봐요. 또 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범죄자를 사실은 스탑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 그러면은 경찰에서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뭔가 이런 어떤 조치를 잠정 조치를 더 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뭐 지하철 내에서의 근무 시스템도 연동이 되겠죠 아마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왜 2인 1조 전부 요새 뭐 무인화가 많이 되고 해서 특히 영무 같은 경우는 인원이 그 한 역을 관리하는 인원 자체가 팍 줄여버렸거든요. 그렇죠, 줄었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역이라고 하는 게 큰 공간 같은 경우는 워낙 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해자가 사실 몇 명 없고 또 사실 이렇게 마음만 작정 먹으면 피해자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제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피해자 가족
쪽의 주장이고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아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살고 있는 집이라거나 또는 길거리라거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잘 관여하거나 보기 힘든 공간에서 잘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죠? 이거는 동일 직장 내에서 같은 직장 내에서 그런 어떤 징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을 못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엄습하거나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2호선 신당역이라고 하는 거의 뭐 이렇게 아주 공중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공간에서도 이런 범죄, 이런 흉악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또 이후에 반영하거나 좀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검찰은 9년형을 구형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러겠네요. 예, 9년이나 구형을 했고 선고는 뭐 근데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이미 그 스토킹의 정도가 예,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생각하는 그 스토킹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여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고 또 이 말하자면 어떤 교육을 빌미로 해갖고 만남을 강요했고 이랬고 그래서 고소 이게 5건으로 이제 그리고 같은 직원이니까 같은 그 지하철 직원이었으니까 뻔하게 이제 지하철 내에서의 어느 시점이 어느 타이밍이 사람들이 별로 안 늘어난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서 예, 계획적으로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이런데 순찰을 돌더라도 사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중간에 좀 이게 강제 조치가 필요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예, 했어야 되는데 검찰 단계나 법원 단계에서도 잠정 조치에 대한 기각률이 12에서 5%까지 된다고 하니까 10건 중에 한 건, 뭐 2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기각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기각의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조금 그러니까 그 스토킹범의 성향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된다. 이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도. 근데 그건 사실은 결과적인 얘기 아닐까요? 어쨌든 10건을 신청하게 되면 10건 다 뭐 이렇게 구속이 된다. 이거는 또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까지 죽음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직장 내에서의 이런 아까 9년형까지 구형할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어떤 스토킹 징후들, 스토킹 어떤 범죄의 조짐들이 보였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조금 더 개입해야 될 여지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역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말은 이제 역 자체가 어떤 그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의 이제 그런 직원이라든가 이런 그 순찰 역을 관리하는 자 인원 또는 우리 순찰 시스템 이런 문제들까지 손을 봐야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죠. 아니 사실 제일 안전지대 중 하나잖아.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 뭐 밤 9시 중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 지하철이잖아. 그렇죠. 우리 새로 들어오신 아일랜드님 아까 오셨고 예. 아까 정세미님이 누구시죠? 아세요? 아 저기 그 정세민님은 이재영 씨하고 제가 통화는 못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그런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세민 씨도 네. 모르고 이진영 씨도 몰라서 예, 하여튼 뭐 통한 거고요. 예, 잘 계시면 다행이고 오후 4시 님도 예. 좀 낯설지만 야 근데 아까 뭐 우리 저기 오늘 방송하다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좋은데 아까 뭐 시체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 시체 어디? 아니 우리 조명이 아,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예. 조명이 완전히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명 자체가 확실히 우리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카메라 성능이 좀 떨어져서 하여튼 카메라 훨씬 좋은 거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게 세게 나오는 이래서 나오는 말이 돼지의 진주 목걸이다. 그렇죠. 훨씬 좋은 거 해봤자 그걸 이제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예. 예, 이게 저희들은 이거 요 조명이나 저 오디오는 예. 바로 예. 수정을 해갖고 예. 근데 오늘은 못 하고 예. 어, 저도 전화해가지고 또 예. 오셔가지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예. 되니까 예. 예. 자, 이거 이번 그 이 신당역의 흉기 살인 사건 같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뉴스 많이 나왔던 사건이 이게 왜 뉴스 많이 나왔냐 뭐 마약을 커피 마약 커피에다가 마약을 타가지고 동네 좀 빵국 끼거나 돈 좀 있는 음. 사람들하고 어디 골프 치러 가자고 했는데 가서 커피에다 마약 넣고 도박하고 해서 돈 삥 뜯다가 이번에 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현실판 정마담. 응? 정마담이 누군지 알아요? 정부대 누구야? 타짜 보셨어요? 어. 이대 나온 여자. 아 지금 그게 타짜 얘기하면 안 돼. 왜? 수리남을 얘기해. 아 수리남은 나 못 봤어. 수리남에 이제 그 이 마약 범죄자가 아. 이제 이 교회 목사로 이렇게 네. 변신하는데 황정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면 이 신자들이나 여성 신자들 다 어떻게 하냐면 코카인이나 이런 마약으로 중독을 시켜 놓는 거야. 중독을 시켜서 이제 자기 수족으로 만들고 이렇게 나오고 난 이 사건 보면서 그게 그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에 넷플릭스죠? 맞나? 예. 제가 빡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화적 상상이 아니구나. 현실이에요. 현실에 예. 누구죠? 이름이 전효환인가? 전요환인가? 전용환 전용환이 목사가 나오죠. 예. 그 실화이기도 한데 걔 진짜 목사 맞아요? 전요환이가? 아니 거기서는 목사라고 나오고 아. 그게 이제 그 마약 그 남미에서 이제 마약 범죄자로 상당히 나갔던 사건이 있었대요. 맞아요. 수리남이 이제 수리남이 예. 실제는 그 남미의 나라 이름이어갖고 수리남 외교부에서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이 제가 드라마 지금 4회까지 봤는데 이 수리남을 보게 되면 진짜 수리남의 나라를 개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완전 너무 모욕적일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수리남 외교부에서 이 제작사 쪽이나 이런 쪽에 법적 소송까지 지금 검토하겠다는데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하겠더라고. 근데 실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 지난번에 무슨 그 청년 형사인가 형사 청년인가 해가지고 대림동 가리봉동 맞아요. 이쪽을 조선족 너무 아주 뭐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묘사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정도를 넘어서 거기는 뭐 그 대통령까지도 마약 범죄자의 무슨 이렇게 완전 히 범죄자 취급을 하는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주제가 이건 아니잖아 지금. CSIN이 조봉행 사건이래요. 네 맞아요. 예. 조공영 사건. 원래 조봉행 이 사건이죠. 사람이 2011년에 검거되어서 10년형을 받고 작년에 출소해가지고 다시 남미로 갔대요. 또 하러. 그럼 모르죠. 이제 현지의 근황과 현황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10년 살고 다시 나갔대요. 그건 뻔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마약과 자금을 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기회로 간 거예요. 우리 지금 수리남 얘기가 하는 게 주제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마약으로 음료를 먹여서 사람을 거의 뿅가게 만들어 놓고 도박을 내서 돈을 뜯어낸 사건. 그렇죠. 야. 이게 이제 오늘 YTN에서 그 잠깐 했는데 시간이 길지 않아 갖고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예. 8놈이 한 패거리고 수계가 말 그대로 정마담 여자애고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걔가 이제 왁구를 짠 거죠. 왁구를 짜갖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호객 캐는 애. 그 호객 캐는 애는 마을에 아파트에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동 대표 이런 뭐 그런 조직들 이용해서 골프 동호회 모임을 이렇게 조직을 해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애들을 이제 골프 친목 모임을 이제 가자 그래갖고 대신 거기에 이제 정마담 같이 좀 얼굴이 되는 사람과 이렇게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생각도 했던 거죠. 이게 일종의 젊은 여자랑 가서 골프 친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가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몇 번은 계속 그냥 좋게 놀다 온 거죠. 돈도 좀 잃어주기. 그때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골프만 쟀다 쳐주고 멋있죠. 재밌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마약을 이제 먹이는데 마약을 정량보다 조금 적게. 못 느끼게. 0.05가 정량인데 0.03.
정량이란 건 이제 환각이 오는 거. 근데 0.03이면 되게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해본 것 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딱 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내가 굉장히 업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여자가 있으면 아 이제 성적인 걸 느끼고 막 그러면서 좀 있어 보이려고 막 지르려고.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 농도를 정확히 제조하는 제조책이 있는 거예요. 그 정확히 커피에 넣어서 마시게 하고 그러면 올라온다. 눈이 보이면 아 그럼 그때 또 찌르는 거지. 세상에 뭐 다 될 것 같아. 아, 될 것 같다. 그런데 근데 우리 한번 뭐 이게 포카 한번 칠까요? 뭐 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판 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여기서 작전한 거지. 여기 두세 놈이 지들끼리 우리 뭐 사장님은 저기 놔두시고 우리끼리 했는데 그거 보면은 이미 약을 먹었는데 안 해겠어요. 이 또 끝발이 오를 것 같잖아 손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여기에 이제 타짜 하나 있고 그 정마담이 그 타짜에서 쓰는 그거 있잖아요. 코를 만지면 배팅을 해라, 어깨를 뭐래라, 뭐 속옷을 보여주면 뭐 하라 이런 거 똑같이 그 이걸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 한 사람한테 1억이 좀 안 되게 1억 6천인가? 예. 근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예. 아니고 한 근데 사람이 최고 5천만 원인가를 이제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너무 작아.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더 많았을 것 같아. 왜냐 지금 이게 신고가 된 것도 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니라 당사자의 지인. 이게 말하자면은 사실 당사자는 분명히 당한 것 같은데 뭐 억울해. 근데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럼 도박해서 돈을 잃었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넌지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진정서를 넣은 거죠. 고소장이 아니라.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는 상태라고 하면 수사 안 됩니다. 수사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요건 겉배기의 얘기고 실제로는 요걸 이제 포장을 하고 포장한 상태에서 아는 뭐 변호사나 형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수사를 전체 왁구를 보고 한 겁니다. 요거는 이 사람을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거고 실제는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타다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사진 보고 그러면 쟤 누구? 왜냐 다 전과자들이니까 다 그쪽 일종의 타짜 팀이니까 잡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덜리죠. 만약에 마약을 안 쓰고 그냥 도박만 했다고 하면 이거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죄가 아니야. 사기죄. 얘로 사기와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기소가 되는. 이게 뭐 보니까 대전에서 뭐 이게 대전 경찰청에서 검거한 사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우리 이게 무슨 대전 지역이 향토 범죄도 아니고 그렇죠. 예. 당연히 어딘가 다른 지역 다녔을 건데 지금 이 대전 지역에서 지금 이 수법을 당하는 사람들만 확인한 게 아까 1억 6천 이렇게 그렇죠. 되는 예.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거보다 한 10배 많을 겁니다. 얘들이 팀을 8명을 짰다고 하는 거는 8명 짰으면 1억 6천이면 한 명당 생각하면 1,000만 원 먹으려고 이걸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이걸 짤라고 하면 한 명당 억 단위는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인건비도 안 나온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10배 넘게 써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장님 저기 어디 사기 도박 당하셨죠? 그럼 뭘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요? 네, 그럼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그냥 운이 없어서 운이 없어. 모르는 생각하지. 그리고 계속 그러다가 예. 더 하려고 하면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나는 이게 이렇게 걔들이 노리는 게 그런 거지. 그런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무슨 이 마약에 중독된 것 같다라는 자각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 재정적 금액 피해가 왔다면 이 쪽팔림을 능가하는 뭔가 열받음이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 딱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자각을 못 느낄 정도의 약발과 그 다음에 피해 약간 열받음보다는 쪽팔림이 좀 더 세게 하는. 그러니까 그 강도. 자기 재산이 한 30억 되는데 기껏해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돼. 똥 밟았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한 3억 5억 넘어간다 하면 그럼 안 되지. 그럼 이제 경찰 가야지 지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음, 이제 10억이 넘어가면은 음, 걔네들이 청부를 합니다. 음, 저 새끼들 잡아 죽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선은 넘지 않은 거예요. 선은 넘지 않고 인투당 많이 해봤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타짜에서 정마담이 뭐 수십억 하나를 베껴 먹는다. 그거는 사실은 그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눈도 피해자애가 돈 내가 100억이 있는데 내 돈을 6, 70억을 떨어 먹었다. 그럼 내가 100억 주인이라고 하면 경찰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아는 동생들 해갖고 애들을 죽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기치는 애들도 거기까지 선을 넘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림이가 정말 예림이를 몰라. 큰일 났네. 본거만이 예림이를 몰라요. 어떻게? 아니 김혜수 말이야. 김혜수가 이름이 예림이어서 어때? 네? 거기 예림이랑 나오잖아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범죄가 그런 게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 내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뭘 눈에 보인 저기 감이 오잖아. 저거는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 이거는 또는 뭐 우리가 뭐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알고 하는 짓이잖아. 그렇죠. 중독이 되거나 그렇죠. 그걸 또 팔아먹거나 이런데 당한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먹는 커피에 타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안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런 짓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그 정도의 사업하는 애들이 그 이제 사업상으로도 골프 여행 갑니다. 골프 여행이라 기껏해야 뭐 외국 나가러도 아니고 어디 나갑니까? 아니 뭐 제주도나 이런 데 놀러 가는데 아니 내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지금 뭐 배상훈 선생은 뭐 마약도 해본 것 같고 0.5mm, 0.3mm 그냥 또 다음 골프도 치본 것 같아. 골프할 줄도 모르잖아. 그래도 뭐 쫓아다녔죠. 그래요? 근데 골프 못 치는데 쫓아다니면서 술은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놈들이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친구놈들이 어디 골프에 이렇게 저기 라운딩 가면은 이제 저기 말하자면 이 골프채 들어줄 애들이 필요해. 제가 골프채를 들어주면서 술 얻어 먹는 우리 친한 애들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주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럼 보통 아파트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가거든요. 가서 또 손장난하고, 크게. 그러니까 이걸 이 정도라는 걸 얘네들 아니까 크게 베껴 먹는 게 아니니까 저 새끼들 이 정도 말하고 끝날 거를 여러 탄테 하니까 액수가 크죠. 액수가 10억 단위 넘죠. 한 사람 앞에 뭐 1억 좀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내가 이 사건을 보고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까 얘기한 게 이게 뭐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의식적이고 알고 또는 중독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일반 민간인들도 나도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마약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뭐 사이비 종교라거나 그렇죠. 어떻게 뭐 광적인 어떤 어떤 이게 숭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 사람의 어떤 카리스마, 영빨 내지는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수리남처럼 또는 맞아요. 이런 것처럼 가능해요. 이런 요인들이 혹시라도 가능해요. 실제로 미국의 60년대 그 부흥성애가 한창일 때 막 무슨 락 페스티벌처럼 해서 막 그 신도들 해갖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열광하게 만드는 그거에 중에 그 중에 일부는 마약을 섞어갖고 광 쪽으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 그 마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히로뽕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각 작용을 그렇죠.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마약으로 등록도 안 됐는데 환각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뭐 해피가스 같은 거 그런 것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그러니까 이 마약 커피를 먹여서 사기 도박을 한 케이스나 또는 보통 성범죄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약을 탄다거나 그건 이제 이런 물뽕 같은 경우가 거죠.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건데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그렇죠. 그런 어떤 광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수리남의 그 경우처럼 이거는 이제 일종의 노동 착취와 성 착취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약을 쓴 거죠.
아주 극악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언젠가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어디 뭐 갔는데 뭐 이런 게 들어 있어. 처음이 좋네. 단골이 돼.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 기업 중에 카이스트에서 연구된 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나? 요 그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카메라가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요거를 이렇게 비추면은 이 액체에 마약류를 탔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 앱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마약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마약류의 어떤 그 약물 이런 것에 등록된 것도 있고 등록이 안 되었지만 아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그렇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행위들하고 결합이 되어서 또 그렇죠. 이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요 말씀 드린 거는 물뽕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통제약물, 강간약물 같은 거를 술에 타서 먹여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형태의 안전 산업도 그런 기업도 있다, 그런 어떤 앱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근데 사실은 커피에 타서 하면 그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커피가 색깔이 불투명하고 그러면 커피 맛 자체가 그냥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죠. 네. 근데 그냥 소주 같은 데 그렇죠. 그런 데는 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미니 토마토님처럼 말하려고 했어.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집콕이 제일 안진한 시대가 되면 그것도 그래서 이제 보통 아바타의 시대, 네? 아바타의 시대 이런 뭐 공상 영화가 나오는 거죠. 예, 참,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요 정도 하고 그래도 뭐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조명도 문제가 조명도 약간 시체 조명 같고 음향도 좀 문제가 있지만 시사는 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사건 얘기는 여기서 둘을 맞추고 뭐 시사는 뭐 18일부터 24일까지인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해외 순방을 나간다고 하대요. 뭐 19일 날이죠. 영국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거쳐서 그다음에 뭐 미국에 가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되고 있잖아. 원래는 이런 보통 국가 정상들이 해외 순방하게 되면 그 부인, 영부인이라고 불리는 이 부인이 동반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거든. 그렇죠. 근데 뭐 지난번 나토 회의 때 가다가 뭐 민간인 동행 문제, 뭐 옷에 뭐 목걸이가 어떻고 이런 온갖 가십성 문제가 나오니까 이번에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가서 잘해라 얘기죠. 사고 치지 말고. 그럼 뭐 근데 이번에는 뭐 전용기로 못 간다면요. 전용기가 못 간다면. 나 지금 그 말이 안 들어오죠. 한다는 날이 뜨는 거 보이는데. 달 보인대요. 별걸 다. 지금 들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좀 그런 면은 있어요. 이게 이제 글쎄, 그러니까 부부 동반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워낙 뭐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말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뭐 줄리 얘기했던 그런 미친 놈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도 동의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 반여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말들이 워낙 이제 보면 그렇죠. 계속 이게 뭐 재생산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지율에 이런 뭐죠 이게 폭락의 한 51%의 책임은 김건희 주변에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니냐 김건희한테.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거는 어떤 무슨 범죄적 관계이기 이전에 그런 데 대한 우려들은 진보 민주당 쪽이든 보수 쪽이든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신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라는 게 그렇죠. 뭐냐면 어쨌든 특별감찰관은 뭐 가족들 대통령 가족들과 직계들에 대한 감사 기능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추적하거나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제도는 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게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출범 이거 두 가지를 세트로 하자. 교환하자. 세트라고 하자는데 그리고 나서 또 민주당한테 아니 너희는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임명하지도 않아갖고 지금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너 그런 말할 자격 있냐 이 말도 맞아. 그렇죠. 그런데 아니 특별감찰관하고 북한 인권재단을 왜 연계를 해? 내가 그러니까 볼 좀 때는. 그거는 좀 그거는 국힘 입장에서는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서 자기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뭐 북한 인권재단을 민주당이 뭐 발목 잡아서 출범을 못한다 그럼 또 그렇게 공격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세트로 한다는 것은 지들도 별로 안 하고 싶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상당수는 아마 특별관찰관을 임명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하고 네. 그 윤석열 빼고는 그 국힘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 하고 싶어하는 하고 것 같아요. 싶어 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시큰둥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막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면 과제는 김건희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그 당연한 거죠. 그게 결국은 또 국정의 발목을 잡고 아니,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무능, 용산대 문제점 이런 것들은 지적하고 개선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또 개선을 못하면 지지율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리스크는 이게 뭐 손에 잡히진 않아. 그러나 분명한 실체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국민들이 싫어하죠. 특히 이제 예. 저도 그런 거 이제 보수 신문에서 그런 걸 듣는 거는 특히 예.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예. 많이 싫어하신대요. 너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좀 보수성이 강한 분들이 더 싫어하신대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동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가는 건데 70년 5개월이더만요. 재위 기간. 오랫동안 재위한. 나는 거의 비슷하게 그 70년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영조 아니 지금 당대에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거의 동년배야. 그게 태국의 푸미폰 국왕이라고 그 양반이 2019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는 70년 4개월. 엘리자베스 여왕 보니까 70년 5개월. 한 달 더 했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대명천지에 21세기에 여왕이니 천왕이니 왕이니 이게 참 그죠. 좀 안 맞잖아. 좀 많이 걸리죠. 그리고 무슨 뭐 첨단 자본주의 AI가 나온 시대에 무슨 뭐 킹이 나오고 퀸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뭔가 엄말란사인데 왜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럽의 상당수 나라들은 입헌 군주제가 다 있어. 왕이 다 있죠. 뭐 네덜란드, 뭐 덴마크, 스웨덴, 심지어 사회주의 복지국가 요람이라고 하는 스웨덴에도 국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르웨이도 있고. 네, 노르웨이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왜 있을 것 같아요? 왜 필요한 건가? 글쎄요. 사실 우리가 벨기에를 생각하면 벨기에는 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래 벨기에 왕이 없었잖아요. 아니 뭐 제가 벨기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왕이 원래 없었잖아요. 왜 없었어? 그 왕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왕이 이 왕이야. 예전에 그때는 부족장이었지. 예, 부족장이었죠. 부족장인데 이제 한 부족의 이제 그렇죠.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쟁을 왕-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지가 왕이 된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일정 정도 필요는 했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왕조 시대 때는 뭐 정복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게 이제 현대화 시대, 현대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AI의 시대, 달라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뭐 조선 시대 얘기하듯이 뭐 아무리 좋은 무슨 왕 세종대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종대왕을 지금 모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군주가 의외로 이렇게 많은지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왕이라는 이미지, 군주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국민 통합적 그런 요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굳이 그걸 없애는 것보다 그 나름대로 국민 통합적 기능을 해주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보완제인가요? 네? 보완제로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 정치 체제.
그 얘기잖아요. 보완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그 어쨌든 왕정이 보통 이게 민주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보통 중간다리를 입헌군주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조 시대를 끝내버리고 우리로 치면 일제에 의해서 조선 왕조가 끝난 거고 그렇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왕정이 그 무솔리니 이후에 전쟁 이후에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폐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원래 그 1차 세계대전은 무슨 그 왕이었잖아요. 비렐름. 비렐름 이렇게 했는데 또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군주국이 이제 이 공화정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과도기로. 약간 이제 군주제를 유지시키되 실권은 없고 약간 상징적 이미지. 근데 이 상징적 이미지가 주는 플러스 요인. 근데 군주제를 유지하는데 주는 또 마이너스 요인 있잖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더 큰 거 아니냐라는 게 군주제를 유지하게 됐던 동력이었던 것 같고 그 상징이 이제 영국이잖아요. 영국도 좀 사실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왕정 유지와 왕정 폐지의 여론이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에 엘리자베스가 70년을 집권 재임하면서 그런 일정한 부정적인 것들을 흡수를 하면서 그렇죠. 많이 나아졌죠. 근데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자마자 뭐 이제 영연방에서 탈퇴한다거나 군주제 뭐 이런 것을 이제 폐지하겠다는 나라들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뭐 사실 군주제의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단지 그것만 가지고 논란이 되면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국론 통일이나 이런 것에 저해된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어서 딱히 건드리려 그러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근데 이제 점차 이 군주제라고 하는 그 찰스 같은 약간 별로 국민 여론도 안 좋은 이런 군주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점차 그렇죠. 예.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면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 군주제가 대명천지에 21세기에 유지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이 입헌군주제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 군주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70년 한 엘리자베스 그렇죠. 여왕, 70년 한 태국의 포미폰 국왕. 이 성격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태국의 국왕은 70년 동안에 주요한 정책 사건에서의 해결사라거나 정치적 어떤 정치적 주체 여기서 개입을 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 70년 동안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또 하나의 대표적인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저 입헌 군주의 대표적인 케이스도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나라. 일본. 일본 천황이죠. 일본 천황은 이제 지금이야 나루히토 천황인가? 네. 2019년에 아마 아키히토 아키히토에서 나루토로 생전에 이제 그러니까 상속을 한 거죠. 그렇죠. 상속을 한 건데 뭐 최근에는 비교적 어떤 국민통합적 이미지 말고는 정치적 개입은 거의 없는 건데 또 이제 천황제라고 하는 게 일본 군국주의 역사와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의 천황인 거고 태국은 또 그렇고 뭐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군주제라고 하는 게 21세기 또 이제 벌써 몇십 년 지난 이 시기에 유지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가깝게는 일본의 천황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비난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가끔 이제 뭐 유시민이 어제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지금 대통령의 탄생은 뭐 정치적 사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치적 사고라고 윤석열 당선 유시민이 그 사람은 아니 그냥 말장난일 수도 있고 뭐 문제야,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왕정의 유지 왕이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정 정도 민주주의의 어떤 극단적인 실패가 왔을 때 일종의 완충제 형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약간 스폰지 또는 약간 연골의 기능들을 하는 그렇죠. 존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근데 지금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나 영국의 그 왕가가 가지고 있는 완전 땅 부자들이거든. 엄청난 자산가들이란 말이야. 뭐 얼마라더라? 37조? 뭐 그러니까 이상이라 이제 그러던데. 그런 의미가 주는 또는 위화감과 이런 그런 거 그쵸. 있죠. 이런 것을 보고 있는 데는 또 없어져야겠지. 그렇죠. 글쎄 말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까 뭐 일본 천황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 또 해외 순방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유엔에서 한대요. 유엔 총회에 간 김에 거기서 이루어질지 여부가 지금 이제 근데 의제가 관심인 사죠. 의제가 성립이 될래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충분히 지금 한일 간의 현안들은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한국도 그렇고 일본 쪽에서도 그렇고 섣불리 못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불편한 관계로 두는 게 한국에서도 유리하고 일본에게도 유리한 거, 일본 집권 세력에게도 유리한 그렇죠. 건데 이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접근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일정 의제 성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쨌든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물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양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상황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그 시민사회단체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이라고 하는 수백 개의 단체들이 모인 단체에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데 졸속적인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 많이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건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야. 식민 지배,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러니까 근본주의적 사과와 해법 제시가 없이는 의미 없다.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뭐 100년이 가도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입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 상태로 가버리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익이나 또는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동아시아의 평화 어떤 체제 이런 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또 문제. 이 두 가지가 이제 간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이제 설정이 안 되고 또 이제 물밑 대화도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사실 전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외교안보 라인들이 일단 이명박 시대 외교안보 라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 새로운 어떤 것이 없이 기존에 실패한 걸 답습하는 것이 아닐까 김태호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또 연설을 할 때 연설의 기조에 그 또 국제적 이슈가 또 북한 핵 문제가 있는 거고 최근에 9월 8일이죠. 북한 북한 무슨 최고인민회의인가 거기 회의에서 김정은 그 북한 그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법제화를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핵무력 법제. 우리는 이미 핵무기 보유 국가다라는 선언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이러저러한 조건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제 법률화시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참수 작전에서 죽게 돼도 자동적으로 핵 단추가 눌러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비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대응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어쨌든 말이든 어쨌든 그거였었는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삼축에 의해서 참수작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형태의 조짐이 보이면은 아니면 그 과정 중이라도 버튼이 눌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이제 협상, 대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대화가 물론 잘 쉽게 이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대화는 겉돌고 있는데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이 이제 법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 우리는 그러니까. 핵국가고 우리 핵무력은 이러이러할 때 사용해라고까지 가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생각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무장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항상
자위용 방어용이라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지가 미국의 자기를 핵으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자위용 방어용의 의미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번에 얘기했던 핵 무력 사용의 조건 5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약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네 번째, 유사시 전쟁 확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작전상 필요한 경우. 전술핵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타 국가의 존립,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한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가피한지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건 그 북한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의 범위를 확 넓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래 버리면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제대로 무슨 대화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북한도 저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정당화시켜 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장 나오는 게 뭐냐면 남한 내에서도 핵무장 나오죠. 우리도 핵 개발이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면 우리도 다시 그 주한미군의 음. 핵무기를 전술핵 써야 배치해야 된다. 되는 거 아니냐. 다음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일본. 그렇죠. 일본도 핵무장하겠다. 이렇게 나오실 때 어떤 알리바이로 어떤 논리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동아시아에서의 비핵화 핵 없는 어떤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핵이야. 우린 정당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논리는 상대방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의 진보 정당, 한국의 어떤 노동운동 별 발언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급을 또 너무 세게 해가지고는 이제 북한이 그래 니 떠들든 말든 우리는 고야 이렇게 가는 것도 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미 저렇게 한 방 찔렀는데 그래도 대화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딜레마 사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어쨌든 그 자기 입장 또는 한미 간의 이 조율 문제가 아마 언급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이 북한의 핵의 입장이 지금 참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결국은 뭐 일종의 그 외교 순위에서 사실은 밀리잖아요. 지금 당장 11월달 중간 선거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경제 문제, 뭐 중국 문제 이게 제일 우선순위로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사실은 두세 번째 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일종의 거중 조정이든 뭐 무슨 표현을 하든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무슨 뭐 문재인 정부가 되든 누가 뭐든 이게 국제적 환경에서 쉽지가 않은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었던 어떤 정책적 방향 또는 그걸 풀어나간 능력 자체에 대한 국민의 이제 기대가 많이 무너져 있고. 저는 그 그런데 신뢰가 이 현 정부가 마주해야 될 과제들은 크고 그렇죠. 과거보다 산처럼 크죠. 더 크죠. 아까 뭐 하다못해 일본 문제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은 또 압박을 가하면서 인플레 감축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뒤통수 때리기도 하고 그렇죠. 막 갔다가 이제 저기 반도체도 미국에서 생산해,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해. 그럼 우리나라의 수출 기반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지금 뭐 저기 성주의 사드는 한 단계 고도화됐다면요. 김종대 얘기는. 그럴 때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잔수가 들어오는데 중국 서해 3위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시비를 걸 거란 말이에요.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니네 포지션이 어디냐 하고 압박을 할 텐데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정교한 외교적 리더십이 외교적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이죠. 예. 근데 뭐 약간 조금 뭐라고 당황스러운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제 글로벌 질서에 대한 자기 기준과 입장은 비교적 분명해요. 일관돼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미 동맹 이게 자유주의, 자본주의
어떤 그런 가치 동맹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 이 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게 말이 일관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할수 있어야 현실의 되는데. 난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고 중국 문제든 북한의 저 핵무력 법제화 문제든 일본의 저 문제든 또는 미국의 뭐 뭐 감축법이나 이것을 통한 문제든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준으로서의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칭찬받겠지만 아니 근데 말은 그렇게 계속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또 꼬여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요. 현실 때문에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지난번 펠로시 들어왔을 때라든가 그 뒤에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데 또 이제 자기 집안이었던 국힘 같은 경우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몇 달째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내전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내전하고 있고 뭐 하여튼 또 뭐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도 협치가 되지만 다 말론 둘 다 협치를 이야기해. 그죠? 윤석열 대통령도 협치 얘기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협치 얘기해. 근데 서로 엇나가고 서로 이제 그냥 뭐 김건희 특검법이니 무슨 저 이재명 검찰 소환이든 이것만 아니, 계속 기소됐죠. 기소됐죠. 리바이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 어떻게 됐어요? 정의당은 또 이제 뭐 당원 총투표 하기에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 반 동안 쉬었죠. 쉬었니까 이게 좀 떠들어야 될 주제들이 워낙 쌓였는데 정의당 현 상황은 어때요? 지금 뭐 현황은 이제 곧 뭐 혁신당 지도부 혁신당 그냥 당 지도부지 무슨 혁신당 지도부야. 당 지도부 선출하기 위한 선출 지체에 들어가겠죠 지금. 지금 비대위 체제죠. 비대위죠 뭐. 근데 지금은 새로운 당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당원 총투표 비례대표 총사퇴 촉구 그 당원 총투표 때문에 조금 밀린 감이 있지만 이제 9월 달에는 새 지도부를 예. 구성하고 예. 그러면 뭐 그냥 지금 뭐 국힘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비대위. 근데 이 비대위가 그러니까 새 비대위잖아. 비대위가 원래 새로운 거잖아. 비상대책이었는데 비대위 따블이잖아. 따블. 비비대위. 비대위 받고 또 비대위잖아. 비비대위지 비비대위. 그런 거고 거기도 지금 법원의 결정에 또 운명이 가 있는 거고. 민주당은 뭐 새 대표 뽑았고.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의 어떤 이게 위기 불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어쨌든. 성남 FC 문제, 성남 FC 등 사법 리스크 문제도 떠오르기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의 독식 체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7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친명이라고 불리우고 당직들 핵심 조직들은 이제 과거 이재명을 지지했던 7인의 라인들이 다 장악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뭔가 또 이제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아까 국힘은 그러하고 정의당도 비대위인데 정의당은 뭐 과도적인 거니까 이 당직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좀 체제 정비해서 이 양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할 말은 하고 좀 대안적인 어떤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편파 TV의 막장 토론에 편파 TV는 당신이 하는 거고 막장 토론은 요일 얘기하고 뭐 시스템 얘기하고 그 얘기도 해드려야지. 예, 월요일 저희가 화요일 날 토요일 날 하다가 아무래도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건 좀 무리이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주중에 2회로 하자 해서 한 번은 원래는 그 우리 배 선생 채널로 나갔던 거를 둘 다 편파 TV 편파 채널로 채널로 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로 좀 옮겨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편파 TV 뭐 계속 채널을 유지하시면은 화요일 금요일은 화요일 금요일은 이제 우리 저 편파 TV나 기자분들이나 뭐 다른 쌩쌩한 분들로 또 하고 월목은 우리 둘이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좀 중단하고 있는 이제 붉은 오늘 같은 경우도 한 뭐 10월달 정도에는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조명이든 음향이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좀 문제가 안 되게끔 하도록. 지금 문제 제기 있는 거는 조명 문제랑 마이크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마이크는 그럼 내가 테스트를 좀 잘 되던데. 그러니까 갖고 그러니까 아니 두 채널을 두 개 쓰는 거가 안 된 것 같아요. 일찍 와서 좀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어쨌든 그렇게 됐고 어쨌든 시작 시간은 7시 하고 뭐 그 외에는 똑같고 그리고
조명 이런 거 다 하고 요즘 체제가 안정이 되면 이제 우리 배상훈 선생도 그 런닝 구입고 하는 방송을 여기서 좀 제대로 조금 더 입고 제대로 하는, 할 수 있게. 제대로 입고 하는 방송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더 잘 되면은 또 이게 또 우리 또 여러분 또 모시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주변 구로동에 사시는 분들 또 초대해서 네. 여기서 또 얘기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로. 알겠습니다. 오늘 뭐 초반에 한 달 반 만에 방송 재개를 하느라 조금 서투르거나 조금 많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문제죠. 근데 어쨌든 뭐 다른 거는 뭐 네. 얼추. 자, 하여튼 그 한 달 반 만에 재개하는 첫 방송 오늘 9월 15일 배상훈 정정군의 막장 토론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얘기하세요. 예. 저 가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뭐 누구 없어요. 어쨌든 늘 봉구엄마 감사드리고요. 포청천님 늘 감사드립니다. 예, 한다라님 안녕.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